오늘로부터 5년 하고도 하루 전 밤늦은 시간 한 여성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를 찾아갑니다. 며칠째 연락이 끊긴 언니의 집이었습니다. 아무리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어서 결국 소방까지 불러야 했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진동하는 악취. 안방 옆 베란다를 들여다본 여성은 그대로 주저앉고 맙니다. 바로 언니와 중학교 2학년 조카가 무참히 살해돼 있었던 겁니다. 시신 위에 밀가루를 뿌리고 담요로 덮어둔 채 달아난 범인. 경찰은 나흘 전 CCTV에 잡힌 한 남성을 추적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사건연구소는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그 범인의 정체에 대해 들여다봅니다. 참 공교롭게도 저희가 첫 번째 전해드린 사건, 광명 일가족 살인 사건에 이어서 또 이건 뭐 과거 사건이긴 합니다만 또 역시 일가족 살인 사건인데 정말 그때 뭐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기억이 납니다. 일단 내용부터 정리하고 가죠. 네, 일단 2017년 10월 26일 그 자정 무렵에요. 이 피해자 여동생이 언니와 며칠째 연락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언니가 살던 아파트를 찾아가서 119를 불러서 강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을 열었더니요, 55세 여성과 그녀의 중학생 아들이 살해당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숨진 지 며칠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신에는 흉기에 수차례 찔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또 이 둘이 베란다 바닥에 포개진 채 발견이 됐는데 그 위에는 밀가루가 뿌려져 있었고 또 담요가 덮어져 있었습니다. 정작 집안은요, 이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특수 시약으로 정밀 감식을 해봤더니 곳곳에서 혈흔이 드러났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제 이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뭐 상업 영화로서는 상당히 뭐 좀 평가할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이 시신에 밀가루를 뿌렸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몇 번째 전해드린지 모르겠어요.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50대 여성과 그의 아들이 저렇게 숨진 채로 발견되는데 용의자가 좁혀지는 것, 일단 그러면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가족 살인 사건에서 일단 용의선상에 가장 먼저 올려야 될 사람은 살아남은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일단 남편. 경찰에서도 피해자의 남편부터 추적이 나섰습니다. 수색 작업을 하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해봤더니 이 사건은 용인에서 이러는데 강원도 횡성까지 옮겨가 있는 겁니다. 횡성에 추적을 해봤더니 콘도에 한 렌트 차량 안에서 남편도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아이고야, 이게... 그러면 범인이 누구예요? 자, 이제 한 명 남아있죠. 이 일가족이 지금 사망을 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 범인은 아들입니다. 아들 김성관이었습니다. 근데 아들 조금 가족 관계가 좀 달라요. 피해자 어머니의 아들인데 의붓 동생입니다. 또 그리고 지금 살해된 아버지는 계부고요. 재가를 했군요. 예, 재가를 다시 이제 결혼을 했던 상황인데 이 의붓 동생하고 어머니를 살해한 후에 계부를 한테 전화를 합니다. 콘도가 좀 좋은 거 있는데 강원도에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렌터카를 빌린 다음에 계부와 함께 강원도를 가다가 이 졸음 휴게 장소 이런 쉼터에서 계부를 살해한 다음에 렌터카에 방치한 후에 이 강원도에 지금 방치했던 뭐 그런 상황이고 결국 이 일가족을 살해하는데 걸린 시간은 5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 5시간밖에 안 걸렸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이게 준비된 살인인지 알 수 있는데 자, 김성관. 범행 후에 바로 해외로 튀었다면서요. 네, 우선 이 김성관은 가족을 살해한 후에요. 어머니의 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그 아이 둘을 데리고 본인이 뉴질랜드에 영주권이 있었는데 그 뉴질랜드로 출국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또 실행을 한 겁니다. 이 일가족이 사라졌으니까 여기저기서 얼마나 연락이 많이 왔겠습니까? 그래서 범행 당시 어머니와 의붓 동생, 새아버지의 휴대전화를 모두 챙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모로부터 어머니 전화로 연락이 오면 여행 갔다 이렇게 답장을 하고 남동생의 학교 선생님이 왜 학교에 안 오니? 라고 문자를 하면 주말에 갑작스럽게 해외여행 가게 됐다. 조만간 등교할 거다라면서 둘러댄 겁니다. 이 김성관은 범행 직후에요. 이 피해자 어머니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1억 원 정도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아내와 함께 공항 면세점에서 명품을 사고 또 뉴질랜드에 도착하자마자 호화주택을 고가에 임대를 했고요. 가전 가구를 사들였습니다. 자, 교수님.
그 자신의 친어머니를 살해한 무슨 억하심정이 있었던 겁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사실 이 김성관이라고 하는 자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아주 그 어떤 그 의존을 하고 있는 전형적인 캥거루족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데요. 이 이제 그 가족사를 보면 이 김성관이를 임신을 했을 때 어머니가 임신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하고 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혼자서 이제 벌어서 뭔가 경제를 꾸려 나가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외할머니한테 이 김성관이를 맡겨놓고 밖으로 이제 다니면서 그 항상 미안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중학교 때 뉴질랜드에 유학도 이제 보내줬고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하다가 김성관이가 20살이 딱 되는 그때 이제 한 20년 정도를 기다리다가 재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혼을 해가지고 새로 만난 그 남성과 그 사이에서 이제 아이를 놓고 그렇게 됐는데 이 김성관이 같은 경우는 늘 불만이 어린 시절에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제대로 잘 돌보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손을 벌리는 그런 어떤 그 과정을 갖다 벌였는데요. 지금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뉴질랜드 유학 보내는데 뭐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한 1,000만 원 가지고 사기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고소가 돼가지고 경찰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10월 23일까지 이 1,000원 반환하지 않으면 정식 수사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엄마한테 가서 또 돈을 갖다 손을 벌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두 번 돈을 대준 게 아니니까 이제는 내가 못 대주겠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앙심을 품었다는 거죠. 아하, 인간도 그러니까 아니죠. 계속 이렇게 주다가 그 엄마가 딱 끊어버리자. 그렇죠. 경제적 능력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본인은 경제 능력이 좀 많은 것처럼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또 이 결혼하고 그때도 아내한테도 이 아내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이 영국의 건설 그룹의 글로벌 그룹의 전무이사라고 본인이 좀 거짓말했고 또 친할아버지가 부동산 거부기 때문에 곧 100억 정도 상속도 받을 수 있다. 건물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근데 사실은 김성관은 그냥 이 공사장에 일하는 인부였고 또 친할아버지도 마찬가지 지하실에 혼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다 거짓말이고 그래서 이 김성관의 장인이나 장모가 자산가 맞냐 너무 사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공개적으로 의심을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잡혔어요. 결국은 이 기자. 네, 맞습니다. 이 김성관 본인은 영원한 도피를 꿈꿨겠지만요. 불과 6일 만에 이 과거 어학연수 시절에 뉴질랜드에서 절도를 저지른 적이 있는데 이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80일 만에 국내 송환이 됐습니다. 이 아내는요, 그보다 먼저 자진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살인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요. 이 남편이 실제로 살인을 할 줄은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김성관도 여기에 말을 맞춰서 아내는 몰랐다면서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당시 김성관 아내가 검찰 송치 당시에 취재진에게 한 통의 쪽지를 이렇게 막 보여줍니다. 이게 상당히 인상적인 장면이었는데 그때 그 영상 잠깐 보고 가시죠. 범행 공모 혐의 인정하십니까? 처음엔 범행 모른다 하셨는데 왜 진술을 번복하셨나요? 하시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한마디만 해주시죠. 여기 적었어. 여기 적었어. 박 변호사님 뭐라고 네. 써 있는 거예요, 저게? 자, 돈 때문에가 아닙니다. 저는 제 딸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딸들을 납치하고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부모가 화가 안 납니까? 제 딸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남편이 살해를 할 줄은 몰랐다 그러고 돈 이런 게 아니고 이 남편이 아마 딸들 납치하고 뭐 하는 협박 이것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좀 공범이 됐다고 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도 쏘갔고 모든 게 거짓이고 자신도 억울하다라고 쪽지에 글을 써가지고 취재진한테 보여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피해자다. 나도 김성관한테 속았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렇게 쇼를 한 건데 아니 그러면은 저 사람은 진짜 부인은 몰랐던 겁니까? 아니요. 범행은 알았어요. 범행은 알았는데 뭘 속았다라고 주장하냐면 예. 김성관이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깡패들 풀어가지고 우리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아이들은 보육원에 보내버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살인이 용서되는 건 절대 아닌데 어쨌든 그런 사정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아내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았어요. 왜? 중간중간에 김성관이 아내한테 또 메시지를 보내서 알려줬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 말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을 했냐면
2마리 죽였고 1마리 남았어요. 와. 저거 정말 세상에. 저거 알려졌을 때 너무 소름 끼쳐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와, 진짜 사람을 말이라고 표현한 것도 그렇고 더구나 자기 가족입니다. 엄마, 의붓, 아이고 참 어떤 판결 받았습니까? 어떤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네, 김성관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하면서도 파렴치한 범행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이 정 씨는 살인 방조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징역 8년을 받았는데 2025년에 출소 예정입니다. 교수님, 좀 마지막으로 그냥 정리해 주시죠. 그래도 정말 이걸 다행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진짜 이 방송을 하면서 김모 씨 하면서 또 뿌옇게 얼굴 가리고 그러지는 않았었네요. 저때 아마 신상 공개가 됐던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뭐 누구에게는 부모가 되고 누구에게는 자식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그렇게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와 또 자기 가족들을 살해하면서 뭐 1마리, 2마리 이런 식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정말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선고 전에 현장 검증을 하면서 이 눈물을 갖다 흘렸거든요. 아하. 이 눈물 흘린 것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과연 1마리, 2마리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저때 되면 진짜로 반성을 했을까? 통상 저런 상황에서 범인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좀 약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좀 뭐 이렇게 양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살면서 어머니로부터 좀 이렇게 섭섭한 그런 것들 결국 내가 이런 상황이 됐구나 이렇게 자기 신세 한탄의 의미로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자기 어머니하고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률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 사건은 앞으로 2번 다시 발생돼서는 안 될 사건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공교롭게도 오늘 준비한 소식들이 다 조금 끔찍하고 무거운 내용들이었는데요.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